안녕하십니까. 저는 펀드 매니저로서 한 10여 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요. 어. 지금은 유튜브 채널 86번가를 운영하고 있는 정광우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대표님, 왜 86번가예요? 네, 잠시 제가 이제 네. 미국에 있었었는데 그때 동네 명이 이제 86번가여서 이걸 써보면 좀 괜찮지 않을까. 네. 별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네. 예, 10여 년간 펀드 매니저로 계셨었군요. 그러면은 그동안 이제 돈도 굴리시고 투자도 하시면서 정말 많은 일을 겪으셨을 것 같은데, 요즘 좀 증시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코로나 이후로부터 해서는 굉장히 강세장이 왔었는데, 네. 지금은 조금은 조심해야 되는, 사실 좀 많이 이미 빠지기는 했지만, 그렇지만은 여전히 좀 신중하게 투자해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난이도가 그래서 상당히 투자하시기에 좀 높은 시기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며칠 동안은 주식 좀 흐름이 상승으로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조금 몇 주 전에 있었던 이런 하락의 공포, 이런 게 조금 그래도 완화됐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제가 약세장이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장을 예측하는 게 언제든지 좀 틀릴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도 확답을 가지고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닌데, 사실 약세장에서도 반등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좀 우려했던 거를 완전히 되돌릴 만한 시기는 아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요, 이런 시기에는 좀 현금이 있다고 하면, 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돼요? 저 같으면 현금을 지금 가지고 계시다면 유지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그래요? 예. 꼭 이제 사시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정말 신중하게 투자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아예 그냥 현금을 쓰지 않고 네네. 조금 더 지켜보는 걸로. 예, 그게 좀 좋지 않을까. 예. 네네. 그러면 만약에 주식에 좀 투자가 돼 있는데 좀 많이 물려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이제 이게 가장 현실적인 고민일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장을 좀 안 좋게 본다고 해서 이미 사실 마이너스 20% 막 이렇게 되어 있는 종목을 매도하시고 지금 현금을 가지세요.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해법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기서도 언제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장이 틀릴 수도 있는 거고 제 뷰 자체가.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사실 때 다 이유가 있으셨을 거잖아요. 투자 포인트가. 그러면은 빠지면 또 더 안 좋게 보이는 법이거든요. 근데 그럴수록 오히려 좀 초기에 투자하셨던 포인트를 다시 되뇌이시면서 사실 여기서 이렇게 매도해서 현금을 가지는 건 큰 실익은 없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다만 이제, 현금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매월 이렇게 현금이 조금씩 들어오시는 게 있다면 그거는 신중하게 쓰시면 좋겠다. 왜냐면 혹시나 더 최악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예,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은 좀 앞으로 어떤 좀 변화가 나타나면 현금을 조금 이제는 좀 과감하게 조금씩 써도 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나요? 네. 지금 제일 우려를 하는 부분은 경기가 침체가 오지 않을까. 그리고 침체가 오면서도 인플레는 안 낮아지고 계속 좀 높은 그런 거 아니냐. 최고 걱정이 소위 말해 스태그플레이션이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조금은 해결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플레를 좀 낮추려는 조치가 좀 강하게 나왔으면 개인적인 바람은요, 좋겠고요. 그 다음에 경기 침체를 좀 막기 위한 수단들도 좀 적극적으로 제시가 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약간 금리 인상이 조금 더 자이언트 스텝 이런 느낌으로 더 높은 수치가 오히려 나타나는 게 더 좋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실기를 했다는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이 인플레라는 거는 심리가 많이 작용하는 부분이라 오히려 좀 강하게 나갔었다면 이 심리의 예봉이 꺾이지 않았을까. 근데 지금은 너무 전방위적으로 인플레 심리가 퍼져 있는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인플레나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우려들이 좀 지표로 숫자로 나왔을 때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해도 늦지 않을 걸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인플레가 한번 이렇게 높아지면 또 갑작스럽게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좀 항목들을 보시면서 이런 데에서 조금은 이제 걱정을 좀 덜어놔도 되겠다. 그런 시기가 돼서 투자하셔도 전 별로 그렇게 안 늦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좀 미래의 일은 알 수 없지만 대략 좀 언제쯤 그런 좀 분위기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측을 하시는 부분이 좀 있으실까요?
네, 이게 아무래도 뭐 인플레가 낮아지는 것, 그거는 경기하고 엮여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저는 경기가 2분기하고 3분기로 갈수록 점점 더 나빠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3분기 정도면은 충분히 좀 바닥권이 나오지 않을까 이고, 사실 그때에는 침체를 그때 가서는 맞이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보는 이유는 기업 실적을 저희가 봤었을 때에 1분기 실적은 국내 기업들은 생각보단 좋았어요. 그렇지만은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스윗스팟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기업들이 작년에 사둔 좀 값싸게 사둔 원재료가 투입이 됐고 환율은 높아져서 매출은 잘 나온, 그래서 마진 이런 게 유지된 것 같은데, 기억해 보시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2월 중하순부터 시작이었고, 그러니까는 그때부터 커머디티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 부분이 2분기, 3분기에 순차적으로 아마 투입이 될 것이고 단가를 높일 거고, 그러고 중국이 적극적으로 봉쇄에 나선 게 상해가 3월 말부터입니다. 그러면은 중국에 매출 엑스포저가 있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2Q부터 이제 이 매출액이 조금 타격을 받는 모습 보일 거라서 2분기 그리고 제 생각엔 3분기 정도까지가 이 영향권이지 않나라고 생각해서요. 그때 정도까지가 지나면 아마 최악은 거의 다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그때부터는 좀 주식 투자를 해도 다른 변수가 나타나지 않고 지금의 네네. 이런 변수들만 고려했을 때는 네네.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네. 주식을 만약 산다고 하면 어떤 게 좀 좋아 보이세요? 네, 사실 많이 내렸을 때는 네. 대표주들이 제일 먼저 오르기는 합니다. 뭐 삼성전자라든지 미국으로 치면 빅테크 기업들. 아무래도 다 같이 많이 내려서 다 같이 쌀 때에는 사람들이 그동안 이제 뭐 이렇게 너무 많은 생각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처음 반등할 때에는 가장 비중이 크고 이런 주식이 무거운 것 같은데 올라 싶지만은 그것부터 보통은 채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굉장히 좋아하시는 게 있다면 그게 낫겠지만, 아니고 그냥 나는 주식이 바닥 같아라고 하신다면 대표주가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그때 이런 삼성전자나 빅테크를 사면 이거는 이제 그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을 조금 뛰어넘을 수 있는, 네네. 그렇게 봐서 계속 좀 모아가는 되는 걸까요? 그렇게 해도. 결국에는 이게 근데 요번에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조금은 난이도가 높은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러니까는 뭐 저도 이제 말씀드릴 때 3분기 정도면은 충분히 그때면은 이 심리가 좀 꺾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과거에 뭐 대처가 좀 잘못돼가지고서 70년대 같은 경우는 인플레가 내려갔다 올라갔다를 반복을 했던 사례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샀었을 때에 이게 또 코로나 때처럼 뭐 한 1년 정도 뒤에 다시 또 전고점을 뭐 시도하고 그런 식의 상황은 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번엔 좀 가다서다를 하면서 이 심리가 사실 40년 만에 확 이렇게 다시 되살아난 거거든요. 이걸 다시 좀 죽여나가는 데에는 시간이 그전보다는 코로나 때보다는 더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런 시기에는 보통 그 펀드 매니저 분들은 네네. 주식을 이렇게 사고 팔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건가요? 펀드마다 성격이 굉장히 다른 것 달라요. 같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쩐주분들이라고 하죠. 그분들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에 맞춰가지고서 보통은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펀드들 경우에 이제 절대 수익형을 추구하는 게 아니면, 사실 펀드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수익이 절대적으로 낮냐 안 낮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상대적으로 순위가 어느 정도에 있느냐, 남보다 잘하냐 못하냐가 되게 중요하고 평가 요소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남들을 이기기 위한 노력을, 주도주를 찾기 위한 노력을 이제 부단히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개인 투자자들도 약간 그렇게 좀 상단이 좀 전고점으로 이렇게 좀 막혀 있다고 하면 조금 이렇게 뭐 소위 파도를 탄다? 이런 네네. 식으로 좀 해야 될까요? 근데 그 부분은 별로 추천은 안 드리는 바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사실 마켓 타이밍을, 저도 이제 지금 뭐 장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은 그런 생각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켓 타이밍을 맞출 수가 없는데 저 친구는 왜 저런 얘기를 하지.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마 요것부터 조금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런 저도 이제 사실 그 전에 근무지는 가치 투자를 하는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이라는 곳이었는데, 보시면은 마켓 타이밍을 안 본다라고 저희가 또 이 철학으로 내세우는 곳이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서 금융 섹터를 보면서 금리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는
뭔가 10% 20% 이런 하락이나 조정은 저희가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누구나 30% 이상의 큰 하락은 피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연구를 해봤을 때 피할 때는 좀 피했으면 좋겠다 이고 사실 지금 요 증시 상황에서 그런 좀 안 좋은 상황이 닥칠 수도 있겠다는 위험을 느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뭐 중간에 5%, 10%, 15% 움직이는 부분은 저도 지금 봐도 그거는 예상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그런 좀 오르면 매도를 했다가 또 좀 빠지면 샀다가 이런 플레이는 아마 이거는 동물적인 감각이 있는 분이 아니시면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장이 한번 약세에서 돌아서면 그때는 계속 보유를 하시는 게 제일 좋다고 봅니다. 그럼 이렇게 좀 생각해봐도 될 거예요. S&P 500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한 마이너스 20% 좀 빠져 있다고 하면 30%로 갈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한 15%, 10% 이렇게 올라오면 그때부터는 조금 마음을 좀 편하게 가지면서 투자를 해도 된다. 네네. 이게 지금 이제 S&P 지금 수준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밸류에이션이 원래 PER이 상당히 지금보다 이제 20% 더 이제 높았었죠.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하면 지금 20%가 빠졌지만 과거 10년 평균의 PER입니다. 그러니까는 저희가 평균일 때 싸다고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그때는 오를 가능성도 50%이고 내릴 가능성도 거기서 50%이니 네. 평균으로 맞춰졌었겠죠.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그 다음에 강렬한 조정을 지금 받았는데 사실 그 조정을 받기 전이 얼마나 좀 고평가였나라는 생각을 먼저 해보셔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은 딱 평균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사실 종목을 잘 발굴을 하시면은 장기적으로 봐가지고서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는 구간에 들어온 거는 맞습니다. 맞습니다만은 하락할 때에는 종종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수준으로까지도 오를 때도 고평가 받았듯이 내릴 때도 과도한 저평가를 받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 때문에 좀 조심하셨으면이라는 말씀을 드려서 요 정도 말씀드리면 좀 지수 레벨이나 이런 거에 대한 좀 기준이 잡히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과거 10년의 평균이라는 거는 2012년부터 2022년을 말하는 건가요? 예, 최근 10년 맞습니다. 그래서 그 평균이 그 평균의 지금 수치가 네네. 그 S&P의 그 500의 그게 P가 이제 도달했다는 거죠. 예, 그게 한 17배 정도 된다고 17배.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는 많이 올라갔었어서 코로나 때는 뭐 22배, 3배까지도 갔었고요. 그 덕분에 최근 5년 평균은 18배 중후반 정도가 나오기는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미국의 이제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그러니까 미국은요, 기본적으로 보실 때에 실적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예상치를 뛰어넘게 발표가 되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실적이 너무 다르게 나오면 소송도 걸리고요. 아주 그 투자자 보호에 있어가지고서 적극적이십니다. 투자자분들이. 그래서 보통의 과거 10년 평균이 예상치 대비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는 기업 비중이 70%가 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의 폭 자체도 한 6%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에는 이 폭이요 20% 이상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때는 사람들이 너무 부정적이었고 그보다는 기업들이 되게 잘했거든요. 그러니 향후에도 계속 20%씩 잘 나올 거야 하면서 과거 10년 평균에서 20%의 프리미엄을 줬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번 분기 실적이 대부분의 기업이 발표를 했는데요. 보시면은 어닝 서프라이즈 내는 폭 자체가 4%대로 10년 평균보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걱정을 하는 것이 그러면 금리도 이제는 오르고 하는데 10년 평균 정도 수준이면 일단 적정가 아닌가.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안 왔으면 싶겠지만 경기 침체가 들이닥쳐서 기업들의 이익이 줄어들게 되면 그런 그 줄어들게 되는 만큼은 주가가 추가로 빠져야 되는 것 아니야? 이제 그런 식의 걱정들 그런 게 좀 같이 혼재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경기 침체는 어떻게 좀 신호가 지금 보이고 있나요? 사실 이거를 이례적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이벤트적인 부분들도 좀 많이 가미가 돼 있어서 노이즈가 많이 껴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례적이라는 게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코로나 봉쇄인데요. 만약에 이 부분이 빨리 끝이 난다.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뭐 영향이 제한적이겠지만, 근데 일부에서는 이게 좀 장기화될 수도 있다고 보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 이게 좀 장기화가 되어버리면 그러면은 중국 경우에 지금 지표가 봉쇄 이후로 굉장히 나쁩니다. 심지어는 리커창 총리가 나와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중국의 GDP가 마이너스를 갈지도 모른다라는 우려를 표명을 하고 있을 정도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버리면은 급격하게 아마 미국 경기도요 마이너스로 갈 위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지금 6월 1일부터는 또 상해가 봉쇄 푼다고 하시니까 그런 점이 잘 또 관리가 돼가지고서 반등을 좀 하게 된다면 다행히 그래도 침체는 피해 가겠어.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결국은 요 두 가지 이벤트가 어느 정도 생명력을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낮아지지 않나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좀 장기화될 것 같다는 우려가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러시아 같은 경우에 푸틴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전쟁이 매우 손쉬웠었거든요. 항상 쉬운 전쟁을 했었는데 이번 전쟁은 어려운 전쟁이고, 근데 과거 패권에 도전했던 국가가 어려운 전쟁이 되었을 때 빨리 발을 빼는 경우는 잘 못 봤던 것 같아요. 뭐 아프가니스탄 전쟁도 그랬었고요. 그래서 그 점이 좀 우려스럽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경우에는 지금 뭐 10월에 있을 당대회를 앞두고 이제 시진핑 3년임이 걸려 있는데, 그 제로 코로나가 워낙 성공한 정책으로 자기네가 홍보를 했으니까 그 정책이 무너지는 걸 보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한 명이라도 나오면 봉쇄했다가 풀었다가 하게 되면 과거 상해 말고 다른 시들도 다시 재개방하겠습니다 해놓고 어떤 데는 막 열흘도 안 돼가지고서 확진자 나서 다시 봉쇄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10월까지는 계속 우리가 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코로나 때는 중국이 V자 반등을 해줬습니다, 경기가. 근데 지금은 많이 누운 뭐 나이키 형태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좀 경기 전망이 전체적으로 어두워지는 걸로 생각된다. 예, 그 두 가지 이유가 저 개인적으로는 제일 큽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진짜 좀 불확실한 성이 여전히 있고 해결에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겠네요, 정말로. 네, 그러면은 이런 시기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좀 주식시장을 떠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까요? 관심을 좀 끄고. 네, 뭐, 근데 사실 지금 아마도 이 방송을 보시거나 네.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이미 들어와 계실 것 같아요. 또, 동학개미 운동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주식을 시작하셔서 현실적으로 지금 완전히 떠나 계신 분은 없을 것 같고, 또 그것도 그렇게 추천은 안 드립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다만 이제 두 가지가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현금이 있으시다면 그럼 신중히 쓰셨으면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바닥 같다라고 하시더라도 그럼 내가 손실 난 거를 단숨에 메꿔야지 해서 빚내시는 거는 절대적으로 비춥니다. 예, 그런 행동만 절대로 안 하시면 그러면은 언제든지 수익 낼 기회를 주식시장은 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주도주를 아까 뭐 삼성전자나 빅테크 같은 큰 주식 대형주를 좀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런 게 지금 마이너스 뭐 10% 20%라고 하면 네네. 그런 것들은 좀 뭐 빠른 시일 내는 아닐 수 있어도 언젠가는 그 20%를 다시 회복하고 그 이상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사실 저희가 많은 투자자분들이 좋아했던 주식은 그때 그 순간에는 다들 이유가 있었거든요. 밝은 미래가 있고 높은 경쟁력이 있었는데, 사실 지금 최근에 이런 외부적인 요소들이 가해지는 그 기업들 주가가 빠진데 가해진 게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전쟁이나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다가 또 과도한 유동성으로 인해서 단순히 멀티플이 높아졌던 게 좀 꺼지는 그런 거면 회사들의 근원 경쟁력이나 미래 방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게 유지가 된다면 사실 뭐 시간의 문제이지 회복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주식들하고 좀 다르게 막 이번에 막 70%까지 막 빠진 그런 주식들 있잖아요. 예. 그런 주식은 좀 어떻게 판단을 해봐야 돼요? 사실 그런 주식 중에서 절반 이상은 그 고점 회복을 향후 몇 년간은 못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몇 년간이요? 예. 왜냐하면 사실 돈을 벌지 못하는데 초저금리니까 아주 미래 이익까지도 당겨와가지고 판단을 했는데, 지금 보았을 때는 금리가 내려간다 하더라도 향후에 다시 내린다 하더라도 코로나 시점 때만큼 저금리로는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기업들이 시장에서 평가받는 근본적인 멀티플 자체는 조금 내려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수급상으로 그 정도로 처참하게 주가가 빠지는 경우에는 위에 소위 말해서 썩은 매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를 다 뚫고 가려면 회사가 펀더멘탈이 정말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거의 뭐 와우 포인트를 보여줘서 엄청나게 좋아지는 기업들이 뚫고 갈 수 있을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들 중에서는 좀 회복하기 어려운 기업들이 다수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네. 주식 투자를 좀 안전하게 하려면요, 좀 대형주 위주로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가장 잘하는 주식에 투자하는 게 제일 좋은데요. 그게 현실적으로 만약에 어렵다면 사실 그런 ETF라든지 좀 간접적인 방법, 네. 그게 좋으실 거고, 그게 아니라 뭔가 이제 그래도 좀 내가 개인적으로 직접 투자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어쨌든 중소형주는 그 자체가 가지는 위험성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희가 알기 어려운. 네. 가령 예를 들어서 뭐 횡령이나 이런 문제도 보시면 대기업에 비해 중소에서 많이 나타나고 그 일이 있었을 때 타격도도 대기업에 비해 중소가 훨씬 큽니다. 그리고 저도 예전에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정말로 이 회사는 좋다. 그래서 다음 날부터 우리 전체적으로 회사가 투자를 해보자라고 했던 기업이 있는데 그날 밤에 그 회사 공장이 전소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저희가 만약 투자를 했다면 1년 넘게 거래 정지에 들어갔을 거거든요. 근데 대기업들은 공장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닐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험들이 생각보다 중소기업은 많다. 네, 그런 점을 감안하면 네, 대기업이 좀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또 어떤 그 방송 전문가분들은 그 요즘에 이제 지수 단위로 봤을 때 뭐 2600에서 위에는 뭐 2900 이렇게 해서 박스권을 그릴 것이다 예상하는 분들이 좀 많으셔가지고 지수가 이제 그렇게 움직이니까 대형주는 아무래도 네네. 올라가는 한계가 있어서 중소형주로 요즘에 투자를 좀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그 주식들마다 좀 시기가 있습니다. 그 코로나 이후로 좀 그 국면들이 변화를 해왔고요. 중소형주가 좋은 국면이 분명히 있지만은 그 저의 가정에서는 저는 이제 좀 침체까지도 가지 않을까라는 가정을 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되고 난 뒤에는 투자는 대형주가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융장세, 실적장세, 그 다음 역금융, 역실적으로 봤었을 때 중소형주가 좋은 장세는 실적장세 후반부부터 역금융 초기 정도까지가 제일 좋거든요. 그 나머지 부분에서는 대형주들이 또 좋은 실적을 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다음에 만약 금융장세가 펼쳐진다라고 하면 대형주로도 충분히 수익이 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 보통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요, 처음에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대형주를 샀어요. 그러면 한 투자 기간을 보통 한 어느 정도 잡고 가면 좋을까요?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전업 하시는 분들은 아주 소수실 테니까, 그리고 그런 분들은 이미 본인 방식이 있으시니까는 제가 말씀드려도 그런 거는 이제 좀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은 보통 생업이 있으실 거고, 그러면 이 투자라는 건 좀 부업 같은 개념으로 하실 텐데, 그렇다라고 할 때에는 저희가 3개월 뒤, 6개월 뒤를 바라보는 거는 좀 힘들거든요. 네. 그러면은, 근데 3년 뒤, 5년 뒤를 생각하는 건 오히려 좀 간편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시계를 몇 년으로 열어놓고서 보시고서 기본적으로 투자하시는 게 훨씬 이 수익률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구나. 그 펀드 매니저분들도 처음에 주식을 살 때 3년, 5년 이렇게 바라보시나요? 저희는 사실 그보다 시계열이 짧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것도 펀드의 성격마다 많이 다르기는 하지만 펀드들의 그런 매매 회전율을 봐서는 사실 1년도 안 보고서 저희가 평균적으로 투자를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조금 또 프로페셔널한 영역에 있는 거고, 부업으로 하시는 그보다는 분들은 저희는 이제 매월마다 분기마다 아주 이제 혹독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매니저님 왜 이렇게 수익률이 떨어졌어요? 남들은 이거 다 갖고 있던데 왜 안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좀 채워놓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이제 이게 조금 자금에 따라서 아주 단기 평가를 받는 경향이 있어 그렇습니다. 이거 스트레스가 좀 심하실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 일이 있으신 분들은 다 업에 따라 다르지 스트레스가 많으시니까는요. 네. 그러면은 좀 개별 종목으로 좀 들어가서요, 여쭤봐도 될까요? 그 삼성전자 있잖아요. 삼성전자가 한 1년 6개월 정도 좀 지지부진하잖아요. 네네. 좀 지금 단위에서 이 삼성전자가 좀
펀더멘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좀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좀 있는 건지 좀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실까요? 사실 삼성전자의 펀더멘털에 대해서는 우려가 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원래 이제 본업 면에서는 잘하고 있었고 파운드리 쪽에 늘리려고 하는데 뭐 말이 많습니다. 뭐 경쟁력이 떨어진다 하지만 원래 순위 정도의 그러니까는 우리가 2위, 3위 업체 보고 왜 1위를 못하느냐라고 다그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본인의 원래 포지션만큼은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 다음에 뭐 핸드폰 쪽도 좀 문제가 있기는 했지만은 사실상 우리가 아이폰을 제외하고서는 그렇게 프리미엄 주는 핸드폰인 분야가 원래도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뭐 이런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들 안 좋은 뭐 최고 경영진에 대한 소문까지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까지는 과도하다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삼성전자가 그러면은 언제쯤이면 지금 너무나도 이걸로 손실을 보고 물리신 분들이 많은데 정말 좀 극적으로 좋아질 수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당연히 뭐 본업이 굉장히 좋아진다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 현금을 굉장히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본인들이 어떻게 사용할지를 계획을 발표하는 것만으로도 주가는 좀 회복이 되지 않을까 보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배당을 비롯해서 자사주 매입 소각 같은 주주환원책을 적극적으로 써주면 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게 좀 힘들다라고 하면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아주 좋은 기업을 대규모로 M&A를 해서 새로운 산업으로 진출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나오면은 삼성에 대해 전자에 대해 보는 시각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은 굉장히 좀 너무 과도한 그런 우려에 힘입어서 좀 저평가 구간에 있다고도 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제일 많이 비교를 하시는 것이 삼성전자는 그러면은 애플하고 TSMC하고 마이크론 섞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표현들 하시는데 그럼 그들보다 멀티플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 이제 마이크론은 제외를 하고요. 나머지 회사들 비교를 좀 해보게 되면은 차이점이 주주 환원책을 적극적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에서 삼성전자 굉장히 뒤처집니다. 특히나 애플 같은 경우에는 팀 쿡이 취임한 이후로 자사주 매입 소각을 거의 발행 주식수의 절반 가까이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의 증가가 삼성전자를 압도하는 게 아닙니다. 팀 쿡이 있는 기간 동안에. 그런데 발행 주식수가 절반 가까이 줄어버리니 주가 많이 오르는 거거든요. 원래 삼성전자도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해왔었어요. 이제 18년도 초까지는. 그런데 그 뒤에 우리나라 이제 금산분리법 때문에 그 뒤부터는 지금 자사주를 사게 되면 또 삼성생명하고 화재에서 가지고 있는 전자주 지분이 매도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소각하는 효과를 전혀 못 누립니다. 이쪽에서 한쪽에서 사서 없으면 저쪽에서는 물량이 나오거든요. 그런 상황에 처한 이후부터 매입 소각을 못하게 됐고 그때부터 주가 퍼포먼스 차이가 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좀 삼성전자 측에서 적극적으로 해소를 해야 되지 않나 그게 첫째다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또 국민주 중에 하나가 또 카카오가 있잖아요. 근데 카카오도 정말 많이 빠졌잖아요. 네네. 카카오는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카카오하고 네이버는 좀 연결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가지고 있는 시장의 가장 큰 우려는 비용 증가 우려입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에 영업비용 증가율이 60%가 넘어갔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작년 상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 40%가 넘어갔었거든요. 올해 1분기에는 각각의 두 기업 다 그게 좀 내려오기는 했는데 흔히들 이제 말씀하시는 인건비 올라가는 거, 개발자 관련된 비용이나 마케팅비가 증가하는 거가 지금 고스란히 이 두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뭐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굉장히 미래 성장주인데 너무 단기적인 실적을 바라보는 것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현실론을 말씀드리자면 아주 미래 성장주라고 하더라도요. 상장 주식은 결국 실적에 평가받고 비상장 주식은 실적을 단기적으로 좀 희생하더라도 투자를 하면 그 다음 시리즈 투자 받을 때 환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냉혹한 현실이고 어쩔 수 없이 나눠져 있는 거다라고 보면 상장 주식은 결국 실적을 잘 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적이 과연 잘 나올 수 있을까 하면은 비용 통제를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 거고 결국 이 두 기업이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점을 다지고 완전히 찐 바닥에서 간다라고 하는 거는 구조조정이나 이런 게 좀 이제 발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 카카오가 좀 물적 분할 같은 이슈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이버랑 카카오 둘 중에 사라고 하면 나는 네이버를 사겠다라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해 주신 대로 지배 구조 부분이나
그 자본의 배치, 재배치 부분에서 훨씬 네이버가 편안합니다. 네. 사실상 상장되어 있는 게 네이버 하나밖에 없거든요. 네이버는. 카카오는 너무 많이 상장이 되어 있죠. 뭐 혹자는 카카오가 올린 이익보다 카카오의 최고의 수익은 상장에서 올린 거다라고도 말씀을 하시니까는요.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몇 년 전만 해도 네.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비상장들이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차라리 상장을 해서 시장 가치로 제대로 받으면 주가가 오를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시장에서 바라본 시각이 굉장히 변화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카카오는 상장을 준비를 해왔는데 막상 상장을 하고 보니 지금은 분위기가 하지 마세요가 된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던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뭐 FI도 들어와 있고 하면 약조를 한 것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까지는 이제 올려야 되겠지만 그 이상으로 추가적으로는 지금은 이제는 또 사회 분위기가 변했으니까 계획을 바꿔가지고서 최대한 상장을 안 하고 좀 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좀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 투자자분들의 노여움이 많이 가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카카오도 그 말씀하시는 비용 문제가 좀 해결되고 뭐 이미 계획되어 있던 것들을 뭐 다 하고 그러면은 또 예전에 그 전고점을 터치하는 그런 네네. 가능성이 미래에도 있을 수는 있는 건가요? 그 당연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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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나만 또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LG 에너지 솔루션 네네. 어떻게 보시나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좀 독특함이 있습니다. 네. 시가총액 규모 면에서는 2위로 굉장히 큰데, 근데 유통 가능 주식 수가 너무 적어요. 대주주 지분율이 뭐 70%가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회사가 사이즈 대비해가지고서는 수급에 지금은 많이 좀 움직이는, 그래서 펀더멘탈에 따른 지금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구간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처음에 상장하자마자는 뭐 지수 편입된다고 한번 올랐다가 그 뒤에는 이제 그 보호예수 기간이 끝났다고 이제 막 매도가 나오고 그러고 지금 보시면 연기금 쪽에서 많이 사고 있거든요. 연기금 입장에서는 원하는 만큼 비중을 못 담았으니까 예전에 카카오뱅크나 이런 것처럼 계속해서 지금은 모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끝나고 나서 지금 실적이 한 번, 두 번 나왔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좀 본격적으로 회사 펀더멘탈에 따른 평가로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한 하반기부터가 진짜 좀 진검승부로 들어가는 구간이라는 생각이고요. 그랬을 때는 조금 이제 우려가 되는 거는 결국에는 비용이 들어가는 게 지금 좀 원가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증가가 있는 것 아닌가. 뭐, 그 부분이 2Q 실적까지는 별로 반영 안 된 것 같고, 1분기 실적까지는 별로 반영이 안 된 것 같고, 2분기부터는 뭐 이제 물론 회사에서는 정가도 가능한 부분이 있고, 또 물량이 만약 적으면은 또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 고객사에서 벌충해주는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셔서 실제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우려가 있는 것도 분명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오고부터가 좀 진짜 진검승부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지금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LG에너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런 주식들을 좀 언급해 주셨는데요. 네네. 그 미국의 빅테크도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네. 그럼 여기서 만약에 또 자본은 정해져 있고 한계가 있고 만약에 담는다면은 한국 주식, 미국 주식 좀 구분을 한다면 어디가 더 좋아 보이세요? 사실 본인이 어떤 뭐랄까요, 컨셉을 가지고 계신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는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처음부터 어느 시장을 골라야 되는지는 좀 안 와닿았고요. 네. 내가 뭐 만약에 미래는 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런 주식을 사야지 했는데 그게 마침 미국에 있으면 사는 거고 한국에 있으면 한국 거에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미국 주식이 장기 퍼포먼스가 좋았지만 세금이 이슈가 있고 네. 한국의 경우에는 세금 이슈가 있을 거라고 했지만은 지금 바뀐 정부에서는 사실상 없을 것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22%는 크거든요. 네. 이게 누적돼서 나간다라고 하면은요. 그래서 양쪽 다 좋은 주식이 결국은 잘 갈 것이다. 그래서 너무 한국 시장을 미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여기에 좀 더해서 그 중국 주식은 어떠세요? 예, 중국의 경우에는 사실 지금 중국의 알리바바 이런 것들은 다른 플랫폼 기업하고 비교하면 너무나도 쌉니다. 너무 싼 게 사실이고 또 홍콩 시장의 경우에는 한번 대량의 거래를 동반한 매도도 나왔기 때문에 사실 바닥은 중국 시장이 훨씬 더 단단하다고 봐요. 다른 모든 시장 통틀어서. 그렇지만은
이건 제 개인적인 실수 때문에 생각도 있는데 중국의 경우에 상단은 너무 안 열어두셨으면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매니저를 하던 시절에 실수가 뭐였었냐면은 제일 크게 했던 실수가 한알령에 대한 거였었거든요. 그전에는 뭐 연어 안 먹겠다라든지 중국에서요. 아니면 대만에 대해서 보복. 뭐 일본의 유니클로 도요타 불태우고 할 때 길어봐야 1년 6개월에서 2년 하면 보복이 끝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사드 배치되고 2년 지나고부터는 한알령 주식을 샀었습니다. 아직까지 7년이 넘도록 안 팔리게 될 줄은 몰랐었어요. 그래요. 근데 그 사이에 생각을 해보면 중국이란 나라는 지금 마오쩌둥 이후로 시진핑 주석이 군사력까지 다 가지면서 권한이 가장 세진 주석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뭔가 마음먹은 그런 거에 있어서는 좀 오래 갈 수도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중국이 사실 주가 빠지기 시작했던 게 플랫폼 기업이나 엔터파이낸셜 이런 데에 대한 이제 태클이 들어가면서부터였었잖아요. 뭐 게임은 아편이다 이런 얘기 하고요. 그 부분이 쉽게 풀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 주식들이 결국 제대로 힘을 쓰지를 못하면 그러면은 증시 자체가 되게 좋을 거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겁이 납니다 개인적으로 당해보니까요. 그렇구나. 거기 그러니까 정치 이슈 이런 게 생각보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생각하는 정치 그 정도의 무게가 아니군요. 예, 그렇습니다. 7년이나 한알령이 안 풀릴 거라 생각 못 했고요. 또 그리고 중국 말씀드리면 중국이 2000포인트를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계속 못 넘고 내려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2015년도에 갑자기 5000포인트까지 눈부시게 상승을 합니다. 그때 보시면은 길거리에서 음식 파는 그런 장사하시는 분들까지도 켜가지고서 주식하시고 예, 승려가 막 주식 계좌를 틀려고 하고 그런 중국에서요? 사진이 찍혔었는데 근데 그 뒤에 폭락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게 주식 시장은 아주 잔잔하게 변동성이 최대한 적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반등을 하거나 할 때 그 뜨거움이나 이런 것들은 딴 데보단 적지 않을까. 반대로 빠질 구석도 이미 거기는 먼저 원투펀치를 너무 많이 맞았거든요. 네. 그래서 빠질 거는 또 생각보다는 적다. 예. 약간 중국은 주식을 채권처럼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이 개인적으로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느껴집니다. 그렇구나. 네. 또 중국에 대한 색다른 의견이셨던 것 같아요. 네. 혹시 그 베트남이나 인도 이런 쪽도 의견이 있으신가요? 요즘에 신문 보니까 인도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신흥증시는 저한테는 기준이 하나 있는 게 인플레이션이 안정화가 됐을 때에 그 나라에 본격적인 기회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흥국들이 특히나 이제 처음에 신흥국이라 불리기도 전인 뭐 프론티어 마켓 이럴 때에는 아주 고도 성장할 때에 한번 주식시장의 기회가 있고 그 뒤에는 그 성장 때문에 그 나라에서는 인플레 압박 같은 것들이 나거든요. 쌓아놓은 부가 생기고 돌기 시작을 하니까는요. 그럴 때는 사실 크게 재미는 못 보는 것 같고요. 그 뒤에 그 점들이 조금 안정화가 되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자산 가격이 본격적으로 달리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한국을 예로 들어 보면은 우리나라가 1980년대, 90년대 중반까지 해서 주식시장이 눈부시게 좋았다가 그 다음에는 뭐 IMF가 있었고 했지만은 2000년대 초반까지는 항상 잘못하면 금리가 되게 높게도 오를 수 있다는 위협 속에서 경제 성장을 해왔거든요. 그 시기는 주식시장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2004년 정도부터 해서 인플레가 완연히 좀 우리가 안정화가 된 이후부터는 생각해 보시면 글로벌에 구루 투자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막 들어와 가지고서 투자를 하고 실제로 우리 성장률이 훨씬 뛰어넘는 주식시장 성장이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저는 인도, 베트남도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1단계로 성장에 따른 주식시장 온 건 다 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인플레가 계속 그 나라 문제가 될 거다라고 보고요. 그게 안정화되는 시기가 오면 그때 가서는 아주 좋은 투자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혹시 그 가상자산, 암호화폐 이런 것도 투자하시나요? 아니요. 사실 예전에는 좀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좀 이유가 있는데요. 그 가상자산이 처음에 나올 때 저도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이건 왜 나왔을까? 라고 해보면 2008년도 하반기에 이제 논문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이게 현실성이 있겠어? 라고 하면서 현실화가 됐죠. 그리고 처음 나올 때에는 탈분권화에 대한 열망이 되게 강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문제가 생기면은 다치는 것은 저소득층이고 위에 있는 엘리트들은 갑자기 돈 막 풀어서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그러지 않았냐라고 하다 보니까 이 자산이 가지는 자산 코릴레이션을 봤었을 때 재정을 과도하게 풀거나 아니면 연준이 돈 풀기를 막 하고 있을 때에는 암호화폐 쪽이 크립토 쪽이 대단히 가격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 정부나 중앙은행도 돈 풀기를 멈추고 걷어들일 때가 있잖아요. 그 시기에는 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저 이제 채널에서도 늘 말씀드렸던 것이 지금 이렇게 긴 축으로 나가고 있을 때에는 크립토는 안 좋은 것 같다. 나는 이거의 펀더멘털이 어떤지는 잘 모르는데 과거 코릴레이션을 봐서는 과거에 테이퍼링을 시작했었던 13년도 말부터 14, 15년까지 가상자산 안 좋았다.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또 2018년도에도 QT랑 금리 인상을 동시에 되게 강렬하게 했었을 때 가상자산이 안 좋았다. 그러면 이번에도 안 좋지 않겠느냐라는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에서 연준이 매파적인 색채를 좀 없앴을 때가 바닥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참 이렇게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이게 공부를 진짜 많이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주식 투자가 진짜 쉬운 게 아니다라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드는데 이 보통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하려고 했을 때 이게 어느 시점에 좀 이렇게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고 빠져야 되고 좀 이런 좀 너무 큰 얘기일 수도 있고 추상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좀 이런 가이드라인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저는 항상 소액식이라도 주식에는 발을 담그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사둬야지 관심이 생기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꼭 돈을 벌겠다라고 접근을 하시면 저희 쪽에 그런 이제 자조적인 말이 있는데요. 꼭 벌어야 되는 돈은 꼭 잃더라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수익을 추구하시는 거는 오히려 부담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난 내가 잘 아는 거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그냥 사도 그만 안 사도 그만 안 사도 잃는 거 아닌데 라는 생각으로 편하게 보시다가 나는 진짜 살 마음이 없는데 이건 진짜 좋은 것 같아 라는 게 생기셨을 때가 최고의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이제 기다리셨다가 안 사서 올라봤자 손해가 난 건 아니거든요. 옆집이 돈 벌어서 배 아픈 건 있겠지만 손해 난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나에게 맞는 상황은 언제든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증시는 항상 색깔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잘 아시는 분야를 미리 길목에서 딱 잡고서 기다리시고 계시기를 절대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은 질문은 전반적으로 다 드린 것 같은데요. 네. 혹시 끝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강조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네. 이게 지금 어쨌든 요즘에 장이 굉장히 나빴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손실에 대한 부담이 크시고, 이거를 이익으로 한 번에 좀 바꾸려고 하는, 그러다 보면은 빚내서 투자하시려고 하는 성향이 분명히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주식이 20% 빠지면 보통의 경우에는 반등을 해요. 그러니까는 그걸 보면 이쯤에서는 빚내서 투자하면 좋겠지 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예전에 금융위기를 생각을 해보시면 그때 당시에 증시가 1년 6개월에서 2년 가까이 계속 하락을 합니다. 근데 하락을 할 때 그러니까 흔히들 금융위기가 어느 한순간에 한두 달 만에 왔다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고요. 이거는 해를 넘겨서 발생했던 일이고 내리는 과정에서 내렸다 올랐다를 반복을 하면서 우리나라 증시는 2100까지 갔던 게 890까지 빠지거든요. 그게 1년 6개월 동안 있었던 일이에요? 예. 와, 그래서 길다. 20%가 빠져가지고서 1600이면 충분히 사볼 만하죠. 1600은 저렴합니다. 진짜 절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이지만 그때 샀는데 만약에 890 가면 반대매매 나옵니다. 그러니까 빚을 냈다면 버틸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현금으로 사셨다면 이렇게 빠져도 또 오르겠지라고 하실 수가 있고 세컨 찬스를 내가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청산당하면 절대 이 기회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빠졌을 때는 절대적으로 빚 없이 투자하셔야 되고요. 그래도 이제 그러실 수가 있죠. 그럼 빚내서 투자해야지 빨리 부자 되지 영원히 난 부자가 되지 말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나마 빚을 내서 투자하실 수 있는 시기는 그럼 그 조건이 변동성이 낮은 시기여야 된다는 것일 거거든요. 그러면 가장 변동성이 낮은 시기는 국면 중에 실적 장세입니다. 그리고 실적 장세가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확 빠지고 나면 돈을 푸니까 금융 장세에는 이제 빠르게 반등을 하는데 이때는 변동성이 되게 커요. 그래서 빚내 투자하다가는 청산당하기 십상이고요. 실적 장세는 가장 생명력이 길고 기울기는 이거에 비해서 완만합니다. 근데 어쨌든 변동성이 낮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굳이 빚을 내가지고 하시겠다면 실적 장세일 때만
가능하시다. 근데 아직 지금은 실적 장세로 우리가 논하기에는 그건 이미 넘어와 버렸고 네. 다음으로 가려면 좀 돌아가야 된다. 시간이 걸릴 것 같다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하여튼 꾹꾹 참으셨으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빚내면 안 되는군요. 예. 저희 우리나라가 그때 한동안 그 박스권에 있다가요. 네네. 지금 3,300까지 올라왔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만큼 강해진 거였나요? 당시의 이익 수준으로 보면은 그만큼 충분히 갈만했습니다. 그 당시 박스권에 있었을 때도요? 박스권은 또 박스권 1만 했었습니다. 아. 왜 그러냐면 합산 순이익이 막 70에서 100조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맨날 돌아보면은 2천 몇백이고 2천에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죠. 뭐 어땠었냐 하면은 당시에는 한 기업이 잘 냈다 그러면은 갑자기 한전이 적자 확 내버리고 누가 또 낸다 그러면 조선하고 해외 건설에서 적자가 확 나오고 해서 합산 순이익으로 봤을 때 되게 별 볼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 경기 민감주들이 굉장히 실적이 좋았습니다. 기업들이 다 더블 이상의 이익을 냈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당시에는 이익 추세가 계속된다고 가정을 해버리면 충분히 3천을 넘어갈 만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지금 이제 2,600까지 다시 떨어졌는데 네네. 앞으로 3,300, 4,000 이렇게 갈 수는 있을까요?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네네.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키를 쥐고 있는 건 삼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크고 또 삼성이 길을 제시를 해줬을 때 유관돼 가지고서 발생하는 그런 또 협력사들이나 이런 게 많이 생기시잖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제일 바라는 건 삼성이 정말로 좋은 쪽에 있는 경쟁력 있는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100조 이상의 현금으로 적극적으로 좀 M&A를 해서 한 번에 새로운 산업을 좀 열어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생각보다 빠르게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파운드리나 바이오나 이런 쪽. 지금 일단 나오는 거는 로봇 쪽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뭐 그런 쪽이라든지 말씀해 주신 대로 바이오 쪽은 또 별도로 또 뭔가 계속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네, 그런 쪽들이 다. 네네. 현금을 100조 정도 갖고 있는 경우는 많이 없는 건가요? 기업들 가운데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네네. 거기다가 또 현금 흐름이 대단히 좋죠. 그래서 뭐 계산 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적게 보시면 20조 대, 많게 보시면 올해 또 40조 대의 순현금이 더 증가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프리캐시 플로우가 생긴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정도면은 빨리 쓰시는 것이 글로벌 네네. 기업들하고 비교했을 때도 상당히 경쟁력 있는 수치. 예, 그렇습니다. 뭐 TSMC는 그걸로 주주환원에 되게 배당을 많이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애플 같은 경우는 그걸로 자사주를 엄청나게 사서 소각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현금이 그만큼 쌓여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소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삼성이 망하면 우리나라 망한다. 이런 네네. 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건가요? 그게 이제 진짜 삼성이 어느 날 갑자기 벼락을 맞아갖고 망한다라는 게 아니라 삼성이 망한다라는 저는 뜻은 그만큼 우리가 IT나 아니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무슨 일이 생겨서 약해질 거다라는 가정이 깔려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말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안 된다. 예, 그런 상황을 깔고서 얘기하는 거지. 삼성만 콕 집어서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서 천재지변으로 망하거나 그걸 가정하시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배경으로 보게 되면 그런 세간의 말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또 투자 아이디어를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삼성 주가가 떨어지면 예.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안 좋다라는 거고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삼성전자랑 많이 긴밀하게 경쟁력과 이런 거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삼성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다. 네네. 그래서 투자를 한다. 뭐 이런 좀 약간 기업과 정치와 뭔가 국가 간의 이런 걸 엮어서 좀 투자 아이디어를 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런 접근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사실 정치하고까지의 영역은 제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증시에서 유동성 환경이나 이런 게 좋아지게 되면 미국뿐만이 아니라 해외 투자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 개발도상국 중에 최선두에 있는 한국까지도 투자금들이 많이 몰려오게 되거든요. 그럼 당연히 그들은 한국에 대해 잘 모르니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위주 투자를 하고 삼성전자가 이제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삼성전자 쪽으로 한국에 대해 가지고서 이렇게 투자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1번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말씀드린 게 많이 하락하고 나면 누가
일단은 올라가요라고 하면 그냥 뭐 다른 게 더 튈 수도 있지만 삼성이 제일 뭐 괜찮을 거예요. 이런 말씀, 안전한 선택일 거예요. 말씀드리는 이유가 네. 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 네. 아, 삼성전자 주식 요즘에 이렇게 영상 댓글 보고 이러면 욕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조금만 더 인내하시면 좋은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네, 네.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예, 그러면은 대표님 오늘 한 인터뷰 한 요 정도에서 마무리도 괜찮으실까요? 아, 네네. 너무 좋습니다. 네. 네네. 그러면 제가 마지막 멘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86번가의 정광호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